Блядь, прилет возле меня. 이 영상에 잘 주목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2026년 5월 24일 새벽의 키이우입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재연도 아닙니다. 이건 영상입니다. 실제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기로 결심한 아파트 창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밖에는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촬영을 계속하며 창문 가까이 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4년이나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런 모습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오늘 밤 러시아는 단 한 번의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거의 700건에 달하는 공중 위협을 가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과 미사일이 러시아 점령된 크림반도 그리고 흑해에 있는 함정에서 날아왔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들 중에는 특별한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6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사일이었습니다. 푸틴 본인이 유성처럼 날아가며 세계 어떤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오레시닉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남자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는 자신의 건물 전체를 흔들어 놓을 폭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밤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오레시니크를 겨냥한 장소였습니다. 오레시니크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러시아어로는 범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실은 것이 서방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오레시니크 최대 6개의 독립탄도를 분리해 방출합니다. 비행 중에 각 탄두는 6개의 작은 폭탄을 추가로 방출합니다. 한 번의 발사로 36개의 충격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마하 10의 속도, 즉 음속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여기 모든 걸 바꾸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오레시니크는 핵탄두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요 유럽 수도들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바르샤바, 파리, 런던, 러시아는 오레시니크 사용했어요. 우크라이나 상대로 3번이나 2024년 11월 드니프로를 상대로, 올해 1월 르비우를 상대로, 그리고 이제 5월 24일 빌라 체르케바를 상대로 키예프 지역에서 사용될 때마다 수도에 더 가까워지고 사용될 때마다 민간인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늘 같은 서방 반응이 이어집니다. 행동 없는 비난. 오레시니크 3발 3번의 비난, 결과는 0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새벽에 실제로 무엇을 타격했는지 지켜보세요. 러시아가 세계의 한 가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이 군사 지휘 및 통제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기지, 그리고 군수 산업, 그리고 어떤 민간 목표물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장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 날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실제로 한 일을 보십시오. 포딜 지역에 있는 체르노빌 국립박물관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박물관은 몇 주 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986년 원자력 재난 40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1939년에 설계된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치에게서는 살아남았지만 푸틴의 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국립 필하모니, 키예프 오페라, 국립미술관, 가톨릭 수도원, 새벽 4시에 공격을 받은 학교 안에는 피난 중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3발이 도시의 정수장을 겨냥했습니다. 이곳들은 공군기지나 군사지휘소가 아니지만 러시아 당국자는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방은 반응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은 푸틴의 전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카야 칼라스는 이것을 의도적인 핵 무모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우크라이나 방공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유럽 외무장관들의 회의가 며칠 후에 소집되었습니다.
유일한 구체적인 행동은 폴란드에서 나왔는데 폴란드는 집단적인 조정 없이 단독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키이우에서 박물관을 파괴하는 동안 아무도 우크라이나가 반대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터미널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타머나부토가즈에서 이 터미널은 연간 2천만 톤의 석유를 수출하며 전쟁 자금의 주요 원천 중 하나입니다.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에서 러시아 군함 2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지휘소 3곳이 파괴되었습니다. 벨고로드, 도네츠크, 쿠르스크에서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전략적 가스시설에 불을 질렀습니다. 러시아가 박물관을 공격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전쟁 분류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기업을 불태우고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연료 탱크를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를 지탱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푸틴이 왜 미사일을 쐈을까요? 설계된 핵탄두용으로. 그리고 차고 협동조합을 겨냥한 건 왜였을까요? 3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부정확함이었습니다. 기술 분석에 따르면 우레시닉은 기존 정밀 미사일의 정밀 유도 시스템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분리될 때 그것들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은 러시아가 어디에 떨어질지 통제하지 못한 채 핵무기를 도시로 발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히 러시아가 말한 군사 목표였지만 어떤 독립적인 출처도 그곳에서 파괴된 군사 목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지휘 및 통제는 증거에 따르면 차고 창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방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목표는 결코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고 목표는 서방이었습니다. 푸틴이 차고를 선택한 이유는 물질적 피해보다 위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푸틴은 이 이야기에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이면에 있는 것은 더욱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우레시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힘의 표시가 아니라 절망의 신호입니다. 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러시아군은 몇 달째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는 오히려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정유시설을 점점 더 깊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 선박을 침몰시키고 모스크바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군 지휘부를 타격합니다. 푸틴은 대응책이 없습니다. 전장에서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것 쇼 승리의 이미지. 러시아 경제가 제재로 가라앉는 동안 푸틴이 승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수백만을 태우는 동안 러시아 대중에게는 승리의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이 전쟁의 진짜 대가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서, 예전에는 집이 있었던 곳에 침묵 속에서, 예전에는 목소리가 있던 곳에 다시는 완전해질 수 없는 가족들 속에서 푸틴이 발사하는 오레시니크마다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해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레시니크에 대한 3가지 가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사람과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분석을 계속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